한 번에 합격 해커스. 자, 이번 시간에는 2023년도 국가직 9급 정보보호론 기출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문제를 보면은 SSS, 그래서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 언어죠. 지금 그 언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요걸 이제 묻고 있는데, 우리가 그 웹 서비스에서 보면은, 뭐 얘는 우리 그 웹 클라이언트, 우리들이죠. 그 다음에 이쪽이 바로 우리가 이제 그 접속하는 그 포탈, 뭐 이제 그런 건데, 자, 여기서 이제 그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에 보면은 ASP, PHP, 뭐 JSP,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언어죠. 그 언어들이고, 그 다음에 그 웹 서버에는 IIS 서버 또는 그 아파치 서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즉, 얘네들은 지금 그 서버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언어를 묻고 있죠. 언어를 묻고 있는데, 첫 번째 거 IIS 서버는 인터넷 인포메이션 서비스 서버, 즉 이 IIS와 아파치 서버를 합쳐가지고 요 두 개를 합쳐가지고 웹 서버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그래서 1번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정보나 정보 시스템을 누가, 언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사용했는지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뭐 나와 있죠. 즉 여기서 이제 그 목표에서 뭐 부인 방지, 인증, 책임 추적성, 신뢰성, 뭐 접근 제어 이런 게 있는데, 자, 먼저 부인 방지는 말 그대로 오리발을 못 내밀게 하는 거죠. 뭐 녹취한다거나 사인을 받는다거나, 자, 그런 게 이제 그 부인 방지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 인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그 제품 인증서 있죠. 즉 이게 뭐예요? 그 진짜인지 아닌지 그거 확인하는 거, 그게 바로 인증이죠. 즉 본인인지 확인하는 거, 즉 내가 산 무슨 뭐 백이든 하여간 뭐든 간에 그게 진짜 맞는지 확인하는 거, 그게 바로 인증이겠죠. 그 다음에 책임 추적성이라 하는 거는 보안 위반 행위를 추적을 해서 위반 책임자를 찾아내는 능력, 뭐 그런 것들을 책임 추적성 또는 책임성이라고 이야기하죠. 뭐 기타 뭐 신뢰성, 접근 통제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추적할 수 있는 거, 책임 추적성이죠. 그래서 얘는 그 4번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디지털 포렌식의 원칙. 자, 디지털 포렌식은 자, 이제 그 뭐 정당성의 원칙, 즉 그러니까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획득했는가. 그 다음에 무결성의 원칙, 위조 변조 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죠. 그 다음에 연계 보관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자, 얘는 디지털 증거물의 획득, 이송, 분석, 보관, 법정 제출의 각 단계를 담당하는 책임자를 명시해야 돼요. 이거를 연계 보관성의 원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 신속성의 원칙, 그 다음에 재연의 원칙, 즉 법정에서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죠. 자, 그래서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지금 옳지 않은 거죠. 1번, 자, 연계성의 원칙 이래 놓고서 수집된 증거가 위변조 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된다. 얘는 뭐예요? 무결성의 원칙이었죠. 그래서 1번은 틀렸죠. 그래서 3번은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다음에서 설명하는 국내 인증 제도는, 자, 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보호관리 체계, 개인정보보호법. 자, 그래서 인증에 관한 사항을 통합을 했대요. 자, 통합을 해가지고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금융보안원에서 인증하고 있다. 통합을 했다. 요거는 이제 그 ISMS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 ISMS를 하는 이유가 이런 거죠. 이제 그 시간이고, 그 세로축은 뭐 강도예요. 그러면은 처음에 보안 수준은 낮겠죠. 즉, 처음에 회사를 내가 차렸어요. 그러면은 뭐 어차피 뭐 고객도 별로 없고 하니까 그냥 뭐 보안 수준은 없다 하겠죠. 그런데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무슨 뭐 그 컨설팅을 받아요. 자, 받아가지고 보안 장비를 왕창 구매하면은 보안 수준은
올라가겠죠. 그런데 이 보안 수준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떨어지죠. 자, 그에 반해서 고객 수는 점점 늘겠죠. 자, 늘어요. 자, 늘다 보면은 딱 요 지점이 있죠. 자, 요 지점 이후부터는 언제든지 보안 사고가 발생해도 뭐 이상한 거 아닌 거죠. 자,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구나. 즉, 얘를 보안 수준을 주기적으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 있죠. 이렇게 이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나온 게 바로 ISMS예요. 즉, 얘는 말 그대로 정보보호 관리 체계죠. 주기적으로. 자, 주기적으로 이 정보 감사를 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는 합쳐졌어요. 처음에는 뭐 ISMS, PIMS, PIPL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뭐 비슷하네. 그래서 합쳤죠. 바로 ISMSP로 다 그거를 다 통합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ISMSP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에서 인증해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얘는 뭐 ISMSP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CC라고 하는 거는 정보 시스템 보안 평가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TCSEC는 정보 시스템 보안 평가 기준. 똑같네? 자, 똑같은데 이게 왜 나왔냐면은 국제적으로 미국 표준이 있고 유럽 표준이 있었어요. 즉 우리가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따로 받아야 했어요. 미국도 받아야 되고 유럽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뭐예요? 합치자. 그래서 바로 자, CC를 딱 받으면은 미국에서도 통용되고 유럽에서도 통용되고. 자, 그게 바로 CC였어요. 자, 그래서 4번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정보보호 관리 체계. 요거 BS7799라고 하는 거는 뭐 영국에서 만들어진 정보보호 관리 체계예요, 이건. 그래서 4번은 4번이고요. 그다음 5번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 2 내용으로서 가와 나에 들어갈 용어. 자, 이거는 뭐 우리 인터넷에서 로.go.kr 들어가 보면은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있어요. 자, 거기서 개인정보보호법을 딱 치면은 그 법의 전문을 쭉 볼 수 있거든요. 자, 거기서 제 3절의 28조의 2항에 보면요. 가명정보의 처리인데, 자, 거기에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통계 작성, 과학적인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서 정보 주체라고 하는 거는 우리죠. 우리 사람.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 정보를 처리할 수가 있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서 가명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자, 예를 들어서 뭐 나의 무슨 뭐 병원 기록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전 국민의 무슨 뭐 고혈압 그런 그 비율을 알아보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때 나의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면은 안 되겠죠. 뭐 그런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얘는 자, 가번은 뭐예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 정보를 처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되면은 아니 된다죠. 네, 그래서 얘는 3번이고요. 그래서 이게 법이 어려운 게 해서는 아니 된다는 강행 규정이고 할 수 있다는 뭐 임의 규정인데 이제 우리도 이제 그 법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뭐 개정 전, 개정 후 그런데 똑같아요. 단 개정 전에는 여기에 뭐 등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등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보통 보면은 뭐 등이 뭐 있으나 없으나 큰 차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이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죠. 즉 뭐 감리를 무슨 업체 등에서 수행할 수 있다. 그거랑 무슨 업체가 수행할 수 있다. 틀리죠?
얘는 뭐예요? 등이 없으면 얘는 독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 법은 뭐 콤마 하나, 뭐 등, 뭐 하여간 그런 거 이게 조금만 틀려도 이게 그 틀어지는 뭐 자 그런 그 어려움이 있죠. 하여간 5번은 얘는 그 3번이고요. 그다음 6번은 SSL을 구성하는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요 그 SSL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은행 사이트에 접속하면은 뭐가 막 우리 그 PC에 깔리죠. 이게 지금 은행이에요. 그러면 내가 인터넷 뱅킹을 하려고 은행 사이트에 딱 접속하면은 뭐가 막 내 PC에 깔려요. 그게 바로 그 계좌 정보나 그런 것들을 그냥 평문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암호화를 해서 보내거나 받거나 그러는 거죠. 그래서 유심히 보면은 밑에서 HTTP가 HTTPS로 바꾸면서 여기 어딘가에 자물쇠 그 마크가 딱 생겨요. 그러면은 지금 그 나랑 은행 사이트가 암호화 통신하고 있구나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요 SSL은 보면은 여기 세션 계층에 깔리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확대해 보면은 요 SSL은 크게 자, 계층은 두 개죠. 핸드쉐이크 레이어랑 레코드 레이어가 이제 깔리고 얘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인터넷에서 먼저 핸드쉐이크를 거쳐 가지고 체인지 사이퍼 스펙 거쳐 가지고 알랏을 거쳐서 레코드를 거쳐 가지고 요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그 계층마다 다 그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요거 핸드쉐이크 얘가 먼저 가장 그 인터넷에서 이제 가장 먼저 하는 게 요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에서 이제 그 작업을 하게 되는데 얘는 말 그대로 뭐예요? 핸드쉐이크가 악수하는 거죠. 그래서 협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인증하고 어떠한 알고리즘 사용하고 어떠한 암호키를 사용할 건지 협상하는 거죠. 그래서 뭐 협상 과정은 얘를 인사부터 하고 공개키 하고 인증한 다음에 쭉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보통은 뭐 단계는 뭐 그 4단계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뭐 6단계, 어떤 사람은 뭐 8단계, 뭐 10단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은 그냥 그 4단계를 거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게 이제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이고 그다음 요거 했고 근데 요거 지난 다음에 이거 해야죠. 자, 체인지 사이퍼 스펙은 암호 사양 변경 프로토콜이에요. 즉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에서 협의된 암호 알고리즘 뭐 등등을 클라이언트 웹 서버에게 공지하는 게 바로 체인지 사이퍼 스펙이에요. 요거 끝났어요. 끝나면은 요거 알랏을 거치는데 요 알랏에서는 다양한 에러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 다음에 요거 자 레코드죠. 자 레코드에서 하는 것은 데이터를 분할하고 압축을 하고 암호화 즉 실질적인 SSL을 처리하는 게 레코드 프로토콜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요걸 좀 더 확대 보면요. 처음에 이제 얘가 알랏에서 이렇게 왔어요. 오면은 자 얘를 먼저 잘게 쪼개요. 처리하기 좋게 잘게 쪼갠 다음에 압축을 해요. 자, 압축을 한 다음에 여기 보면은 맥을 여기에다 이렇게 첨부하죠. 여기 이제 그 맥이에요. 그 다음에 암호화. 암호화 한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SSL 레코드 헤더를 붙여가지고 아래 계층으로 얘를 이제 보내는 거죠. 이게 이제 그 SSL의 이제 그 역할인 거죠, 이제. 자, 그래서 자, 지금 뭐 자, 옳은 거죠? 자, 옳은 거예요. 핸드쉐이크, 요거 핸드쉐이크는 2단계가 아니고 아까 뭐 4단계, 뭐 8단계 이랬죠? 그래서 이거는 뭐 보통은 뭐 4단계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1번은 아니고 그 다음에 2번 클라이언트와 서버는 각각 상대방에게 체인지 사이퍼 스펙 요 놈이에요. 체인지 사이퍼 스펙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메시지의 서명 및 암호화에 필요한 4개의 변수가 대기 상태에서 활성화돼서 비로소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뭐 큰 건 없죠. 뭐 그렇죠. 뭐 이거는 뭐 큰 건 없어요. 뭐 맞는 말이고
3번. 보내는 측의 레코드 프로토콜은 요거예요. 자, 레코드 프로토콜은 응용 계층 또는 상위 프로토콜의 메시지를 단표나 암호화, 압축, 서명, 헤더 추가, 뭐가 좀 바뀌었죠? 네, 바뀌었어요, 이게. 즉, 여기서는 단표나 한 다음에 그죠? 압축한 다음에 암호화 했죠? 여기 지금 바뀌었죠? 네,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자, 4번에 요 알랏이 지금 이놈이죠? 요거 알랏. 자, 이 알랏 프로토콜은 레코드 프로토콜의 하위. 레코드보다 얘가 더 위에 있죠? 하위가 아니고 얘는 상위죠. 상위 프로토콜로서 처리 과정의 오류를 알리는 메시지. 뭐, 다양한 에러 메시지. 예. 그래서 6번은 뭐, 맞는 거는 뭐 2번밖에 없네요. 2번이고요. 자, 7번 볼게요. 자, 블록체인 기술인데, 하이퍼 레저 패브릭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그 하이퍼 레저 패브릭이라 하는 거는 허가형 프라이빗 블록체인이에요. 즉, 내가 그 블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한 기존의 퍼블릭 블록체인과는 달리 하이퍼 레저 패브릭에서는 인증 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허가된 사용자만이, 즉, 믿을 수 있고, 뭐 그런 사용자만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바로 그 하이퍼 레저 패브릭인데요. 그러면은 여기서 자, 이 블록체인이 뭐냐면은 이 블록체인, 여기서 이제 그 블록체인이라 하는 것은 자, 기본적으로 모든 시장 참여자가 확인할 수 있는 공공 장부 있죠. 즉, 여기 장부인데 이 장부에는 뭐 홍길동이가 뭐 10,000원을 자, 누구한테 이체했다. 뭐 이런 것들이죠. 아니면은 무슨 뭐 누구의 통장에는 지금 뭐 100만 원이라고 하는 그 잔액이 있다. 그런 그 뭐예요, 이게 공공장부죠. 공공장부예요. 그러면은 자, 이 공공장부, 즉 거래 원장을 자, 시간 순서에 따라서 막 거래하죠. 자, 그 거래 기록을 해시 함수를 통해 가지고 해시 블록을 만들어요. 자, 만든 다음에 자, 이거를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체인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사람과 그 내용을 계속 공유하는 거죠. 이거를 거래 내역을 계속 이걸 공유해요. 그러면은 그럼 이게 어떠한 장점이 있냐? 이게 이제 그 블록체인이에요. 그러면은 이 거래 원장 있죠? 그거를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걸 쫙 그 서로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자, 이제 그 블록체인이 해킹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왜? 그 해킹 하려면요, 그 51% 공격을 해야 돼요. 즉, 체인에 참여한, 그 블록에 참여한 그 참여자들의 절반 이상을 해킹해야지 그 변경 내용이 인정받거든요. 근데 내가 해커예요. 그러면은, 자, 해킹하고, 해가지고 절반 이상. 자, 이제 하나만 이제 해킹하는 건데, 이거 뭐냐면은, 지금 나의 계좌에 한 10,000원밖에 없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그 블록에다가 한 1,000,000원 있다라고 그 바꾸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절반 이상을 바꿨어요. 그 원장을. 그러면은 인정이 되는 거죠. 아, 이제 내가 진짜로 나의 통장에는 1,000,000원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51% 공격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얘가 그 체인이 고정된 게 아니고 계속 바뀌고 있죠. 이게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 체인의 절반을 해킹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100명이면 51개죠. 1,000명이면은 501명이죠. 10,000명이면은. 즉, 이게 그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많은 그 사람들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해킹하는 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그 해킹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그 하이퍼 레저 패브릭이라 하는 거는 요거 있죠. 자, 노드가
나 그냥 여기에 참여할래가 아니고 허가를 받아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옳지 않은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는 이제 보통 이제 공개형이죠. 뭐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자, 그런 것들은 그냥 공개형이죠. 뭐 나 참여할래. 그러면은 할 수 있는데 뭐 문제 생기니까 그래? 그러면은 좀 폐쇄형도 만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지금 옳지 않은 거니까 1번 허가형 프라이빗 블록체인 형태 맞죠? MSP라는 인증 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사용자만 참여할 수 있다. 뭐 맞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2번 체인 코드라고 하는 스마트 컨트랙트, 뭐 계약, 인증, 허가증 그런 건데 분산 원장의 데이터를 읽고 쓸 수 있다. 뭐 그렇죠, 뭐. 3번 분산 원장은 원장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월드 스테이트와 원장의 생성 시점으로부터 현재까지의 사용 내역을 기록하는 블록체인 두 가지로 구성된다. 잘 모르겠어요. 통과. 4번 트랜잭션을 정해진 순서로 정렬하는 과정을 합의로 정의하고 이를 위해서 여기 보면은 자, 지분 증명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 지분 증명 방식은요. 공개형 블록체인에서 쓰이는 거예요. 즉 지분 증명 방식은 공개형 블록체인에서 뭐 보면은 뭐 작업 증명, 지분 증명 쓰이는 것이고요. 그럼 자, 폐쇄형에서 뭐가 쓰이냐면은 여기 그 BFT, 뭐 레피트 등의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뭐 자, 그런 건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BFT가 뭐 비잔틴 장애 허용 뭐 그런 거거든요. 자, 얘네들은 아무래도 이 폐쇄형 블록체인에서 쓰이는 거죠. 그래서 뭐 비잔틴 장애 허용은 장애가 있더라도 전체의 3분의 1을 넘지 않으면은 시스템이 정상 작동을 허용하는 합의 알고리즘. 여기서 뭐 비잔틴 장군 뭐 그런 얘기 있어요. 그래서 뭐 요거는 자, 4번이 아니고요. 그냥 틀린 거죠, 뭐. 자, 그다음에 8번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여기서 보면은 본인 확인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또 봐야죠. 그 로.go.kr에서 보면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그 법을 보면은 23조에 여기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해서 라는 말이 있죠. 방송통신위원회예요. 그래서 본인 확인 업무의 수행을 위한 기술적, 본인 설비 규모의 적정성, 그거를 방송통신위원회가 뭐 지정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본인 확인 업무의 안정성. 그죠? 요거죠? 방송통신위원회예요. 그래서 자, 8번은 3번이고요. 자, 그다음에 9번은 악성 코드의 정적 분석은 파일을 디어셈블링이거든요. 여기서 only dbg라는 말도 있고 이것 뭐 신기술을 냈는데 이건 그 툴 이름이에요. only dbg를 해가지고 얘가 뭐냐면은 이 only dbg가 만든 그 사람 이름을 딴 건데 바이너리 코드 분석을 위한 뭐 디버거. 그래서 우리가 그 원시 소스가 이제 그 프로그램이 될 때 보면은 여기에 이제 그 어셈블러라고 하는 과정 거쳐가지고 오브젝트로 바뀌고 링커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보는 .exe 실행 파일로 바뀌거든요. 그러면은 자, only dbg라고 하는 거는 얘는 디어셈블링이에요. 디스어셈블링. 즉 디스어셈블링에서 그 동작을 분석하는 단계 그리고 역공학 분석을 위한 only dbg와 같은 그 도구를 활용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이거는 뭐 그러니까 신기술이기 때문에 이게 뭐 다 해야지 하고 하면은 이게 끝이 안 나요.
어느 순간에서 이거를 딱 끊어줘야 돼요. 그래서 좀 요게 그 올리 DBG라고 하는 그 툴인데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 하세요, 그냥. 그래서 9번은 4번이고요. 10번은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검증 누락, 부적절한 검증 또는 데이터의 잘못된 형식 지정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공격이 아닌 거죠. 이건 뭐예요? 정상적인 서비스를 계속 요청해가지고 이 웹 서버가 그거를 이제 그 정상적인 서비스를 못하게 하는 거. 바로 디도스를 묻고 있는 거죠. 자, 그 중에 이 HTTP 겟 플러딩 있죠. 자, 요 놈은 뭐예요? 그냥 이렇게 정상적인 서비스를 계속 무한 반복하는 거죠. 요청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get 요청을 다량으로 발생시켜서 웹 서버가 그냥 지치게 만드는 거 있죠. 이게 자 요런 것들이 바로 보통 그러니까 DDoS 공격, 즉 서비스 거부 공격에 대한 설명이죠. 즉 서비스 이 도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금 중국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냥 미친 듯이 장난 전화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다른 사람이 정상적으로 배달시키려고 전화할 때마다 통화 중이겠죠? 즉, 내가 정상적인 서비스를 못하게 방해하는 거. 그게 바로 도스 공격이에요. 그래서 이 HTTP 겟 플러딩은 뭐 디도스 공격의 한 형태죠. 자, 그 다음에 SQL 인젝션 공격인데요. 자, 이제 요렇게 있을 때 한번 악의적인 사람이 요 아이디와 패스워드에 요렇게 한번 딱 넣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만약에 개발자가 대충 짰다. 그러면은 그냥 얘를 여기에다 이렇게 그냥 넣어버려요. 그럼 이게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요. 아이디에 어드민이라는 사람이 있겠죠? 그냥 true. 그 다음에 얘는 false. 얘는 true죠. 그러면은, 자, 얘는 지금 end니까 false예요. 그런데 얘는 지금 o하죠? o하면 얘는 true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동작을 해가지고 인증이 되는 거. 요런 게 이제 SQL 인젝션 공격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수 문자들 있죠? 자,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바꿔줘야죠. 또, 사이트 간 스크립트, 그러니까 XSS는 얘도 역시 이거를 내용 자체를 스크립트로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할 때도 뭐 꺽쇠, 뭐 그런 특수 문자 같은 것들은 다른 문자로 바꿔줘야 돼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C에서 버퍼 오버플로우라 하는 거는 뭐 스트럭 카피, 스트럭 캣, 뭐 이런 함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능은 좋은데 굉장히 위험한 함수들은 쓰면 안 되는 것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10번 같은 경우에는, 부적절한 검증, 아까 SQL 인젝션 같은 것들이 있죠. 아니면 데이터의 잘못된 형식 지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 공격이 아닌 거니까 뭐예요? 1번이죠. 그래서 HTTP 겟 플러딩은 그냥 뭐 서비스 거부 공격이에요. 그래서 그냥 10번은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은 정보의 무결성에 중점을 둔 보안 모델은 뭐 얘는 뭐 종류 있잖아요. 맥텍, 알백, 시백, BLP 이거 그냥 외우는 게 속 편하죠. 자, 근데 무결성? 여기 이걸 낸 거예요, 이거. 비바. 자, 비바는 최초의 수학적 무결성 모델 비바예요. 그래서 이 비바는 무결성 모델 비바. 그래서 11번은 뭐 비바죠. 1번이고요. 자, 12번은 하니팟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니팟 꿀단지죠. 꿀단지. 자, 이게 네트워크 인터넷이 있으면은 물론 인터넷에는 정상적인 사용자도 있지만은 해커도 있겠죠. 있어요. 그러면은 요건 지금 회사예요. 회사면은 당연히 회사랑 첫 번째 라우터가 있겠고 가장 기본적인 보안 장비가 방화벽. 그 다음에 방화벽 가지고 안 되니까
IDS나 IPS. 또 이제 그 회사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야 돼요. 그런데 회사 홈페이지를 여기에다 구축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은 거기 그 게시판에 악성 코드를 업로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회사 홈페이지는 방화벽 바깥쪽에다 구축을 해요, 보통은. 그 이유가 여기 이제 그 DMZ에다가 그 회사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회사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뭐 별거 없잖아요. 뭐 대표 인사말 뭐 그런 거밖에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건 뭐예요? 뭐 생산관리 시스템, 영업관리 시스템, 뭐 인사관리 시스템 그런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뭐. 그래서 DMZ에다가 회사 홈페이지를 구축을 하고요. 또 이제 뭐가 있냐면은 그 하니팟, 꿀단지, 즉 미끼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즉 얘는 해커가 해킹했어요. 드디어 이제 내가 여기 인사관리 시스템에 침입을 했구나 해가지고 뭐 홍길동 왔다 감 아니면 누구 바보 뭐 이렇게 막 장난을 쳐요. 근데 실제로는 여기를 뚫은 게 아니고 여기를 뚫은 거죠. 그래가지고 관리자가 이렇게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커가 어떠한 기술을 쓰는지, 어떠한 툴을 쓰는지를 유심히 관찰할 목적으로 만든 게 바로 하니팟이에요. 그래서 이 하니팟은 구색은 다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너무 쉽게 뚫려도 의심하겠죠? 그렇다고 또 너무 또 어려우면은 아예 뚫지 못하니까 적당히.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뭐 제목은 그 파일 이름은 뭐 고객 관리 리스트. 근데 이제 열어보면은 그냥 뭐 별 내용 아닌 것들. 뭐 그런 것들이 잔뜩 있는 거. 이게 이제 하니팟이죠. 미끼 역할 하는 거예요. 미끼 역할. 그 다음에 뭐 UTM, 그 다음에 ESM. 쭉 그런 게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좀 옳지 않은 거죠. 요거. 공격자가 그 해커가 중요한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실제 시스템처럼 보이는 곳으로 유도하는 거. 맞죠? 유도해가지고 공격자의 행동 패턴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하니팟은 방화벽의 내부망에는 설치할 수 없다. 맞는데? 맞아요. 그런데 한 명 우찌할 건데, 근데 이것도요, 방화벽이 여기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방화벽이 이게 그 1차, 2차 두는 경우도 있죠. 뭐 그건 자기 마음이에요, 이거는. 또 이 하니팟을 여기에다가도 할 수도 있어요. 하니팟을 여기에다가도. 그건 뭐 자기 마음이죠, 뭐. 그래서 이것처럼 이렇게 설치할 수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면은, 그죠? 이상하죠? 네. 할 수 있어요. 단지 안 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그렇고, 이거는 뭐, 하니팟에 대한 정의죠? 즉, 해커가, 오랫동안 하니팟에 시간을 보내도록 해가지고, 그 사이에 관리자는 필요한 대응을 준비하는 거. 네. 그래서 12번은 3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은 다음에서 설명하는 위험 분석 방법은 자, 구조적인 방법론에 기반하지 않고 분석가의 경험이나 지식을 사용해서 그 비정형화된 접근법이 있는데요. 얘는 정형화되고 구조화된 프로세스, 그러니까 뭐 엑셀 차트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거 사용하는 대신에 분석을 수행하는 내부 전문가가 되게 경험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컨설팅, 즉 전문 지식을 사용하는 것, 즉 전문가 지식 및 경험을 활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뭐 이거 큰 데는 안 되죠. 조그만 데. 그래서 중소 규모 조직에 적합한 게 바로 비정형화된 접근법이에요. 그래서 분석가의 경험이나 지식, 비정형 접근법이죠.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자 14번은 RSA를 적용해서 7의 암호문 11과 7의 암호문 11과 35의 암호문 42가 주어져 있을 때 알고리즘의 수학적 특성을 이용해서 자 245의 암호문을 묶고 있는데
얘가 지금 RSA 방식을 쓰고 있어요. 즉, 디프엘반, RSA, DSA, ECC, 랍인, 엘가말. 공개키 방식이죠. 즉, 지금 얘는 공개키 방식을 묻고 있는 거죠. 지금 공개키 방식. 즉, 공개키 암호화 방식은 송신자와 수신자가 각각 사용할 자신의 공개키와 개인키를 만든 다음에 공개키는 공개키 레파시토리에다 공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암호화는 상대방의 공개키를 이용해서 암호화를 하고 복호화는 자신의 개인키로 복호화하는 거였죠. 이 RSA 방식은 뭐 개발자 이름인데 뭐 인수분해의 높은 난이도, 뭐 전자 서명 용도로도 사용된다. 요거는 자, 이제 공개키 암호화 방식 종류에는 디프엘만, RSA, DSA, ECC, 랍인, 엘가말이 있는데 그 중에 자, 요거를 지금 낸 거예요. 얘는 자, 인수분해인데 소수가 나올 때까지 인수분해 한 거죠. 자, 예를 들어서 396을 자, 소인수 분해한다. 그러면은 소수가 나올 때까지 인수분해 한 거죠. 자, 그러면 요 RSA 암호화 방식은 자, 먼저 앨리스와 밥이 있고요. 자, 중간에 이제 해커가 딱 있는 거예요. 자, 요 상태에서 A와 B가 서로 키 교환을 하고자 할 때 먼저 이 B는 소수를 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2와 7을 본인이 딱 결정해요. 나는 그냥 P와 Q를 소수 2와 7로 쓸래. 자,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곱해줘요. 곱해가지고 n을 딱 구하는 거죠. 자, 구한 다음에 오일러 파이, 얘 딴 거 아니고 마이너스 1씩 뺀 다음에 두 개 곱해줘요. 그래서 오일러 파이 n을 구하는 거죠. 그럼 얘는 6 나와요. 자, 그런 다음에 이것도 이제 그 서로소라는 말이 있는데 이 서로소라고 하는 거는 공통된 약수가 없는 수를 본인이 그냥 정해요. 정해가지고 본인이 딱 선택을 해요. 여기서는 그냥 5라고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건 뭐 그 공식이니까 두 개를 곱해가지고 자, 모듈러 연산 n을 해가지고 그 나머지가 되는 d를 구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 본인이 결정하는 거죠. 여기서는 자, d를 17로 한 거예요. 17로 해가지고 나누기 14 하면은 나머지가 1이 되는 숫자를 본인이 정한 거죠. d는 17이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공개키가 n과 2거든요. 요 두 개를 A한테 보내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해커가 중간에서 낚아채요. 그래서 해커도 공개키를 알아요. 자, 아는 상태에서 이제 A가 n과 2 값을 받았어요. 자, 받은 다음에 물론 해커도 이거를 이제 알고 있겠죠. 이제 요 A가 B한테 평문을 보낼 때 얘를 암호화 시켜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메시지를 이거를 이제 암호화 시키는데 공개키로 암호화 시키는 거예요. 즉 m에 2승한 다음에 모듈러 연산 n을 해가지고 그 나머지가 암호문이 되는 거예요. 즉 5에 5승한 다음에 14로 나누어서 그 나머지가 3이니까 그 암호문은 그 3이 되는 거죠. 즉 메시지는 5고 지금 그 사이퍼 텍스트 암호문은 3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보내는 거는 이 3을 보내는 거죠. 암호문을 딱 보내는 거예요. 그 해커가 이제 이 암호문도 낚아챘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복호화 해야 되는데 이 밥은 어떻게 복호화 하냐면은 자, B는 개인 키를 요거로 복호화 하는 거예요. 그래서 C에 D승한 다음에 모듈러 N 하면은 얘가 5가 나와요. 즉 메시지가 5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A는 B에게 평문을 암호화해서 보내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 해커는 공개키와 암호문을 알 수는 있으나 개인 키 값인 요 D를 모르면은 복호화가 안 되는 거를 이용한 게 바로 RSA 방식인 거죠. 그래서 그럼 이거를 외워야 되냐? 아니죠. 이거는 그냥 그 전개 과정이니까 이런가 보다 하시고요.
우리가 이제 그 외워야 될 거는 이거죠. 이건 그냥 뭐 공식이니까, 즉, 평문을 요거, 자, 모듈 연산 n 해가지고 암호문을 만든 거고, 얘는 뭐예요? 암호문을 다시 모듈 연산 n 해가지고 평문으로 만든 거죠? 이거죠, 이제. 자, 요거는 뭐 외우셔야죠. 그러면은, 자, 먼저, 7의 암호문 11. 얘는 뭐예요? 7의 암호문 11. 이놈이죠, 이거죠? 즉, 7의 5승 한 다음에 모듈 연산 247 해가지고 그 결과 11이 암호문이죠? 자, 그 다음에 35의 암호문 42. 42는 35의 5승. 그잖아요. 요거 지금 2니까, 이렇게. 2니까, 이렇게. 그래서 모듈 연산 247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n은 247이죠? 이렇게. 이거라고 이제 알려줬어요. 알려주고, 자, 요건데, 자, 245인데, 245는 7 곱하기 35라는 거죠? 즉,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뭐냐? 물론, 계산기 있으면은 뚜드려서 하면 되죠? 하면 돼요. 얘 나눠가지고 그 나머지가 얘가 딱 되는 거죠. 근데 이거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미 주어져 있네? 이걸 봐죠, 이거. 힌트가 주어져 있죠? 즉, 얘는 이걸로 바꿔라 하는 거죠. 자, 요렇게 바꿔 놓으면은 요 5승이 요렇게 될 수가 있죠. 즉, 이 말은 뭐냐면은 이거와 같아, 이거예요. 이거와. 자, 이렇게 딱 바꿔 놓으면 어때요? 굉장히 눈에 딱 들어오죠. 즉, 요거잖아요. 요거. 즉, 얘는 이거와 같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거니까 요거를 자, 462를 247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해보면은 215가 나와요. 그래서 얘는 215가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14번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15번은, 얘는 또 뭔가, 사용자 A가 사전에 비밀키를 공유하고 있지 않은 사용자 B에게 기밀성 보장이 요구되는 문서 M을 보내기 위한 메시지로 옳은 것은, 자, 요런 거가 나오면은, 어렵죠. 근데 잘 보면은, 지금 요걸 좀 한쪽으로 밀고, 이거 지금 그 공개키 방식이죠? 자, 공개키 방식인데, 자, 이 공개키 방식은 마찬가지로 자신이 사용할 공개키와 개인키를 만들죠. 이거잖아요. 공개키와 개인키. 저게 그 말이죠. 요 X가 A면은 A, B면은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개키와 개인키. A가 사용할 공개키와 개인키. B가 사용할 공개키와 개인키. 그 다음에, 자, 세션키가 또 있죠. 자신의 비밀키, 뭐 세션키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각각의 공개키를 공개하죠? 공개해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지금 다량의 메시지예요. 그러면은 이 다량의 메시지를 B의 공개키를 가지고 암호화하자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자신의 그 세션키 있죠? 비밀키 역할을 하는 이걸로 얘를 암호화 시켜요. 자, 암호화 시킨 다음에 복호할 때 이 키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딱 첨부를 해요. 이 키를. 근데 이거를 그냥 보내면 안 되죠. 암호화 시켜줘야죠. 그때 요 B의 요 공개 키 있죠. 요거 가져다가 요 세션 키를 암호화 딱 시켜요. 시킨 다음에 두 개를 묶죠. 뭐 R집으로 묶던 뭐 빵집으로 묶어요. 자, 묶은 다음에 B한테 주면은, 자, B가 할 일은 뭐예요? 요 세션 키가 지금 자신의 공개 키로 암호화가 돼 있으니까 복호하는 자신의 개인 키죠? 자신의 개인 키로 얘가 복호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 세션 키로 이 암호문을 복호화하는 거죠.
그러면은 자, 이렇게 메시지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뭐 끝난 거죠? 예. 자, 그러면은 지금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 뭐냐면은 지금 요거를 묻고 있죠? 자, 요거 묻고 있어요. 즉, 자, 요거 메시지죠? 자, 메시지를 세션 키로 인크립션 암호화 했죠? 그죠? 자, 암호화 한 다음에 뭘 했어요? 이 KS가 요거죠? 자, 세션 키를 B의 공개 키로 인크립션 암호화 했죠? 암호화한 다음 뭐 했어요? 얘를 두 개를 묶었죠? 네, 이거 지금 이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 자, 그리고 자, 이제 요거를 그 지문에서는 요렇게 또 압축을 했어요. 근데 같은 말이에요. 자, 메시지 M을 세션 키로 암호화했고, 그 다음에 자, 세션 키를 B의 공개 키로 암호화한 거죠. 그 다음에 두 개를 붙인 거죠. 연결한 거. 이거를 찾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자, 15번은 이거니까 3번이죠. 네. 자, 그 다음에 16번은 보안 서비스와 이를 제공하기 위한 보안 기술을 잘못 연결한 것은, 여기서는 자, 인증은 뭐예요? 본인인지 확인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종류가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거 그 메시지 인증 코드 이거는 거의 안 쓰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사용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안 쓰죠. 안 쓰는데 뭐 계속 나오긴 하니까. 그 MDC라고 하는 거는 자, 무결성 제공하는 것이고, 여기 메시지 인증 코드는요, 가장 큰 특징이 부인 방지 기능을 제공하지 않아요. 성능은 좋은데, 그러니까 좀 복잡하고 이러고 또 부인 방지 기능을 제공하지 않아요. 자, 그 부인 방지 기능을 제공하는 게 바로 전자서명이죠. 전자서명. 그 다음에 PKI는 뭐 다 되는 건데, 이게 그 기술이 이제 그 진화가 된 게, 자, 공개키 방식이 중간자 공격에 취약했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PKI예요. 즉, 공인인증서. 그 다음에 그 PKI를 활용한 게 전자서명과 셋인 거죠. 자, 그래서 잘못 연결한 것은, 자, 부인 방지, 자, 메시지 인증 코드. 얘는 아까 부인 방지 없었죠? 없었잖아요. 즉, 아까 이거 메시지 인증 코드는 부인 방지 기능을 제공 안 해요. 뭐 특징이니까 뭐. 그래서 얘는 3번이고요. 그 다음에 17번은 웹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쿠키 처리 과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 그 쿠키라고 하는 것은 이 인터넷 자체가 비연결성이죠. 즉, 여기서는 지금 자, 이 쿠키인데, 우리 그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비연결 지향이에요. 하다 보니까 그 장점은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가능한데, 자, 단점은 뭐냐면은 비연결, 즉 연결을 끊어버리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지금 이전 상황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그 백 버튼 눌렀을 때 화면이 맨 위로 올라가는 거 있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쭉 스크롤 내려가지고 한 중간 정도 보고 있다가 백 버튼 이렇게 클릭을 했어요. 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다시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려고 백 버튼 눌렀는데, 또 그러면 뭐예요? 맨 위로 올라가 있죠. 자, 그러면 되게 불편하죠. 나는 분명히 중간에 보다가 다시 그 중간 내가 딱 그 보던 위치로 가고 싶어요. 그때 쓰는 게 바로 이 쿠키를 쓰는 거죠. 이 쿠키가 그 정보를 요청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정보 값을, 이전 상태 값을 보존하기 위해서 쓰는 게 바로 쿠키예요. 그래서 이 쿠키는요, 내가 이제 이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요청할 때 일반적으로 요청의 헤더 라인에 쿠키 값을 넣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get 그 리퀘스트 있죠? 요청할 때 보면은 여기에 쿠키 값이 여기 들어가요. 여기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청 헤더 라인에 쿠키 값을 넣어서 보내는 거죠. 서버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서버는 이건 뭐냐면은 응답 코드. 자, 200이면은 오케이, 400이면은 에라. 뭐 이런 건데 요것도 응답 코드가 다 있죠. 100번 때, 200번 때는 오케이, 뭐 300번 때는 리다이렉트, 400번 때는 얘는 에라. 그래서 보통은 뭐 이런 그 에라 메시지를 이제 보내주는 거죠. 그 클라이언트에서. 그래서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고 1번 HTTP 요청 메시지의 헤더 라인을 통한 쿠키 전달. 그죠? 네, 일반적으로 요청 헤더의 라인에 쿠키 값을 넣어서 전달하죠. 맞는 말이에요. 자, 맞는 말이고. 자, 그 다음에 HTTP 요청이 아니고 이제 그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응답을 하는 거예요. 응답 메시지의 상태 라인을 통한 쿠키 전달이 아니고요. 왜냐면은 이제 이 응답할 때 상태 라인은 세 부분으로 구성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뭐 그 프로토콜 버전, 여기서 아까 이 상태 있죠. 뭐 정상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그 리즌 코드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쿠키는 여기에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뭐 2번이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브라우저의 쿠키 디렉터리에 우리 쿠키 값 저장되고 웹 서버가 클라이언트에 관한 수집한 정보로서 쿠키 생성한다. 예, 맞는 말이죠. 얘는 2번이고요. 18번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서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 이것도 우리 그 교재 보면은 그 729페이지에 그 개인정보보호법에 여기 이제 그 3장이 있어요. 그래서 자, 정보 주체, 우리의 동의를 받은 경우, 그러니까 그 회원 가입을 할 때 그 약관이 막 그 깨알같이 써져 있죠. 그거를 잘 보면은 그걸 클릭하는 순간에 우리가 이제 그 동의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그 다음에 뭐 얘도 있고 정보 주체와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뭐 이렇게 딱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해당하지 않는 거죠. 해당하지 않는 거. 정보 주체의 동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해당하지 않는 거니까 공공기관과의 계약 체결 및 이행, 공공기관 법령 특별 규정 없죠? 얘는 없죠. 네, 없어요. 그래서 정보 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서죠. 정보 주체와의 계약 및 체결 및 이행을 위해서. 이거는 뭐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법전에 쓰여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왜? 라고 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왜 이걸 냈을까 봤더니 그 개인정보보호법이요. 그 올해 이게 좀 바뀌어요. 즉 공중위생 및 공공안전 영역의 내용이 추가가 돼가지고 바뀔 예정이에요. 그래서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자, 18번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19번은 함수 P에서 호출한 함수 Q가 자신의 작업을 마치고 다시 함수 P로 돌아가는 과정에서의 스택 버퍼의 운용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공격이 아니고요. 정상적인 운용 과정을 낸 거죠. 그 스택 버퍼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그 스택 버퍼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잖아요. 그 주기억 장치인데, 그럼 뭐 스택 버퍼가 따로 있나요?
아니고 그 입출력 프로그램을요, 스택으로 짠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자, 이 스택, 그다음 힙, 데이터 코드 따로 영역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 프로그램을 스택으로 동작하게 구현한 거, 힙으로 동작하게 구현한 거예요. 그 중에 지금 요거, 자, 스택을 묻고 있고, 스택은 지역 변수가 만들어지는 영역이에요. 그러면은 이 스택을 이게 어떻게 그 동작하는지 프로그램을 짰냐? 스택은 푸시와 팝으로, 즉 A라고 하는 데이터를 자 푸시한다. 그러면은 포인터 한 칸 올리고 그 자리에 푸시하는 거예요. 자, B를 푸시한다. 한 칸 올리고 놓고, C를 푸시한다. 올리고 놓고, D를 푸시한다. 올리고 놓고. 이게 입력이에요. 그럼 이제 자 꺼내는 거 있죠? 그럼 팝이죠. 팝은 빼고 내리고, 팝 빼고 내리고, 팝 빼고 내리고, 팝 빼고 내리고. 자, 요렇게 동작하는 스택이에요. 이렇게 프로그램을 짠 거예요. 이게 뭐예요? 리포죠? 먹고 토하기. 나중에 먹은 애가 먼저 튀어나왔죠. 이게 스택이고, 뭐 스택, 뭐 스택 버퍼 오버플로우. 그러니까 해킹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스택의 그 버퍼를 넘치게 함으로써 잘못된 연산을 수행하게 하는 거. 근데 이거는 지금 그 문제에서 낸 거는 그 공격이 아니고 정상적인 그 운용이었죠. 근데 이거는 그냥 참고로다가 자, 공격을 한다 하면은 이 프로그램은 명령어의 집합이에요. 즉, 한 줄 한 줄 처리하다가 함수를 만나면은 그 함수로 점프를 띄워서 처리하죠. 처리한 다음에 끝나면 다시 리턴하고, 그 다음에 하던 그 명령어를 한 줄 한 줄 처리하고, 보통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실제로는 어때요? 실제로는 주기억 장치에서 이렇게 한 줄 한 줄 처리하다가 함수를 만나면은 함수 처리하고, 끝나면은 다시 복귀하고, 그 다음 다시 한 줄 한 줄 처리하다가 함수를 또 만나면은 다시 점프를 띄고, 또 처리하고, 끝나면은 다시 리턴해서 또 이렇게 한 줄 한 줄 처리하고. 자, 이런 건데, 해커가 내가 만든 악성 그 프로그램을 한 요쯤에다가 이걸 놓았어요. 놓으면은 이거를 실행시켜야죠. 어떻게? 여기서 리턴할 때 이쪽으로 리턴 시키는 게 아니고 얘를 이쪽으로 딱 리턴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얘가 실행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 절차인 것이고, 그래서 쭉 뭐 이거니까요.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딱 그 걸리면은 이쪽으로 점프를 뛰도록, 자, 이렇게 한 거고, 지금 문제에서는 지금 공격 절차를 낸 게 아니죠. 낸 게 아니고 정상 작업이죠. 즉, 자, 여기서 함수 P에서 호출할 함수 Q가 자신의 작업을 마치고 다시 리턴했을 때 돌아가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지금 낸 거예요. 이거를. 예. 이 과정을 자, 순서대로 그 나열한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자, 스택 프레임이 있어요. 여기서 자, 스택 프레임. 자, 스택 프레임은 지역 변수가 만들어지는 그 공간이 스택 프레임이고요. 요 놈을 좀 더 확대해 볼게요. 그러면은 요 스택 프레임이 지금 스택 포인터가 있고 프레임 포인터가 있고 올드 프레임 포인터로 얘가 이제 요렇게 가거든요. 즉 여기서 함수 처리한 다음에 다시 요거 리턴하는 과정은, 자, 먼저 스택 포인터를 프레임 포인터의 값으로 복원시켜요. 그럼 얘가 이제 일로 왔죠? 일로 오면은, 자, 여기서 이제 일로 가야 돼요. 즉, 이전 프레임 포인터의 값을 푸시는 넣는 거고, 팝은 꺼내는 거였죠?
팝해가지고 스택 프레임 포인터를 P의 스택 프레임으로 설정해요. 자,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스택에서 저장되어 있는 자, 복귀 주소를 다시 팝해서 꺼내는 거죠. 꺼내 가지고 요거 계속 하던 일 하는 거죠. 즉 P가 실행했던 함수 호출을 인스트럭션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명령어예요. 즉 다음 명령을 수행한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니까 요 순서는 19번은 4번이에요. 네. 그래서 얘는 그 4번이고요. 자, 그럼 20번 문제 볼게요. 자, 무선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선 네트워크 보안 802.11i죠. 즉 그 와이파이 그 보안에 대한 내용이에요. 즉 얘는 유선이죠. 자, 유선은 CSMA CD고 자, 무선은 요거 와이파이 즉 CSMA CA죠. 그런데 이 와이파이는 상당히 그 보안에 취약하기 때문에 얘를 암호화 시키는 게 필요했죠. 그래서 나온 게 802.11i예요. 즉 요거 자, 요 구간에서 그러니까 보안을 위해서 암호화를 해야 되는데 이 종류가 처음에는 WEP 그 다음에 얘를 이제 그 발전시켜서 WPA 그 다음에 얘를 버전업 해가지고 WPA2 근데 요새는 WPA3도 나왔어요. 3도 나왔고요. 이게 이제 그 보안에서 이제 그 암호화 하는 방식이고, 자, 얘는 지금, 자, 특징이 IEEE 802.1x 방식. 즉, 얘는 IEEE죠? 이거 틀려요. IETF. 하여간 뒤에 있으니까, 얘는 이제 그 IEEE고요. 즉, 여기서 요거 확대하면은, 이제 그 인증하는 거, 자, 그 라디우스나 타카스인데, 인증할 때는 이 사용자가 정상적인 사용자인지 인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그 802.11i는 여기서 이제 이거를 그 암호화 통신하는 거, 그거거든요. 즉, 요 와이파이와 인증 서버는 유선이죠? 무선은 여기, 이 구간이니까. 그잖아요. 이렇게 와이파이와 인증 서버. 여기까지는 유선이잖아요. 여기. 무선은 여기죠. 그래서 요거를 좀 더 확대해 보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처음에 이제 인증 요청을 해요. 그래서 이 인증 서버인 라디오스한테 가가지고 얘가 정상적인 사용자인지 요금을 잘 냈는지 확인해가지고 인증이 됐어요. 자, 이렇게 인증 확인하면은 인증 단계는 끝났죠. 자, 그런 다음에 암호키를 교환하는데 802.11i는 4번 왔다 갔다 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래서 인증 끝났어요. 인증이 그 암호화 키 교환이 끝나면은 이제서야 암호화 통신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통신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802.11i고요. 그래서 얘는 IEEE이고 WPA, WEP, WPA, WPA2 이렇게 발전했어요. 그러면은 자, 이제 옳은 거죠, 옳은 거. 자, 1번. 이전에 사용했던 WEP 요거예요. 가장 먼저 나왔던 거. WEP의 보안상 그 약점을 보호하기 위해서 IETF는 아니죠. 그 IETF는 인터넷 표준이고 아까 뭐라고 했어요? IEEE였죠? 1번 틀렸죠? 그 다음에 WPA3도 나왔어요. 이게. 나왔어요. 하여간 뭐 1번은 아니고. 그 다음 2번. WPA는 이거죠? 자, WPA는 TKIP 프로토콜을 채택을 해서 보안을 강화했으나 WEP와 동일한 메시지 무결성이 아니고요. 이게 발전됐죠? 여기서 이렇게 발전된 게 크게 바뀐 게 바로 메시지 무결성이에요. 무결성이 개선됐어요. 그래서 2번도 아니고
그 다음에 3번은 WPA2 이놈이죠. 자, 얘는 무선랜 보안 표준인 IEEE 802.1x의 보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CCM 모드의 AES 블록 암호화 방식이 아니고요. 자, 얘는 요건 맞아요. CCM 모드의 AES. 여기 딱 보시면은 AES CCMP라고 되어 있죠. 얘는 WPA에서 암호화 방식이니까 요거는 맞아요. 자, 맞는데 IEEE 802.1x는 인증 구조 제공용 무선랜 표준이에요.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이제 그 3번은 아니고요. 뭐 맞는 거는 이제 이거 하나밖에 없죠, 이제. 자, WPA인데 개인 모드. 여기서 이제 개인 모드는 PSK로부터 유도된 암호화 키를 사용하는 반면에 WPA 엔터프라이즈 모드에서는 여기 라디우스. 요 라디우스가 뭐냐면은 아까 요거 있죠? 요거 라디우스. 즉 라디우스 인증 서버를 두고 EAP 표준 사용한다. 네. 그래서 맞는 말은 그래서 얘는 그 4번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고생했습니다.